저는 30대 후반 여성으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친정 부모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 자란 탓인지 게으름을 피우거나 일을 미루는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제 친정 부모님은 어릴 때부터 요식업을 꾸준히 해오셨고 그 영향을 받았거든요. 요식업을 하는 분들은 새벽 일찍부터 준비를 하고 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죠. 그래서 친정 부모님은 하루가 너무 길어서 항상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장사를 하는 분들은 쉬는 날도 생략하고 하루를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1년에 340일 이야기를 할까 말까도 하고 있습니다. 어릴 때는 친정 부모님이 이렇게 힘들게 장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전혀 몰랐었지만 나이를 먹으면서 다른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식업을 하시면서 쉬는 시간이 거의 없고 저녁 늦게까지 장사를 하셔서 체력적으로 한계에 다다르고 지쳐 계시는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고깃집을 운영하다 보니 손님들에게 고기를 구워주다가 화상을 입는 경우도 종종 있었고 오브의 기름때로 인해 빨래를 하는 것도 어렵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시고 성실하게 장사를 이어가시다 보니 친정 부모님의 가게는 동네에서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맛집이 되었어요. 그로 인해 여기저기 소문이 나면서 식당 체인 문의가 많아지게 되었고 고기 납품부터 식당 가수에 전부 다 하면서 추가 수익까지 벌어들일 정도로 사업 성공을 거둘 수 있었지요. 그래서인지 저는 친정 부모님이 지원을 받으면서 하고 싶은 공부도 마음껏 하고 경제적으로 여유롭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다 필요한 서류가 생겨 우연히 세무서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도치 않게 남편과 제가 세무서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해 갇혔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겁을 많이 먹어서 일절 빼줄 수 없는 저를 보고 남편이 옆에서 달래주더군요. 직원들이 금방 꺼내줄 테니 걱정 말라고 하면서요. 당시 공포의 시간을 보내며요.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뒤 정신이 없어서 남편께 감사의 말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죠. 그러나 인사 한 번 못하고 나온 것이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음료를 들고 찾아가서 다행히 남편이 식사를 하며 세무서에서 돌아오는 걸 만났어요. 늦었지만 고마워 한마디 했죠. 이 행동이 인연이 될 줄은 몰랐어요. 이를 계기로 우리는 친구처럼 지내다가 연인이 되었어요. 대화도 잘 통했고 산타는 것을 좋아한다는 공통점까지 있더라고요. 이전에 만났던 남자들과는 2년도 안 되어 금방 헤어졌었지만 남편과는 잘 맞아서 4년이나 연애하게 되었고 결국 결혼을 결심했어요. 아무래도 저희 두 사람이 오랜 기간 만나서 그런지 밖에서 우연히 시어머니를 마주치게 된 이유로 자주 왕래를 했었어요. 명절이나 생일 때는 선물도 보내드리고요. 물론 초배는 시어머니 인상이 강한 편이고 목소리도 큰 편이라 혹시나 저를 싫어하실까 봐 겁을 많이 먹었죠. 그러나 예상외로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는 유난히 저를 좋아하셨어요. 특히 결혼을 할 때가 되니 저의 집안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남편 직업인 공무원은 아무리 봐도 얼굴 비 적은 것 같다며 우리 아들이 예쁜 며느리를 찾았다며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사업하는 집안의 딸인 저와 결혼까지 시킬 줄은 전혀 예상 못했다면서요. 너무나 행복해서 기뻐하셨어요. 그렇게 우리 두 사람은 아무 문제 없이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결혼 준비까지 수월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약 6개월 후 우리는 무사히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결혼 생활은 너무나 행복하다 더라고요. 아무래도 4년 동안 연애를 하면서 매일 같이 남편과 한 집에서 살게 되기를 꿈꿨으나 그러나 지인들은 결혼을 하면 남자는 반드시 변한다고 하며 결혼 생활에 대한 기대를 없애는 게 마음이 편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남편은 친구들 사이에서도 유명하지 않을 바랄 게 없고 엇나가는 것 하나 없이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둘 사이에 정말 신기하게도 결혼 2년 만에 예쁜 쌍둥이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나 너무 행복하다 보니 불행도 금방 찾아왔죠. 결혼한 지 3년 반이 지나던 어느 때 친정 부모님의 사업이 순식간에 망하게 되었어요.
친정 부모님의 가게에서 공급되던 고기가 여름에 유통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는 이를 알지 못하고 그대로 체인점에 공급했던 것이 큰 문제가 되었어요. 각 체인점 사장들은 우리 부모님 가게에서 보내오는 고기가 항상 좋았기 때문에 의심 없이 받아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고기를 섭취한 손님들 중 일부가 건강에 이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사과 후 보상까지 진행했으며 여전히 여기저기 소문이나 우리 체인점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졌습니다. 인턴이며 지역 커뮤니티에서는 우리를 향해 부당한 지목을 하는 글들이 돌아다니게 되어 이러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 친정 부모님의 가게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체인점 사장님들에게도 큰 타격이 발생했고 결국 문제의 발단이 된 친정 부모님이 책임을 져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우리 부모님이 납품한 고기를 먹고 이상 증상이 생긴 손님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인점이 더 많아지면서 보상해야 하는 금액도 증가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정 부모님은 저는 이곳저곳을 오가며 고모가 살고 있는 지방의 상황을 알게 되자 부분적인 금액을 부담해 주셨지만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 친정 부모님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많은 빚을 잃으셨고 거주하시던 집과 운영하시던 음식점을 팔아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제가 딸이라 친정집의 보탬이라도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남편이 집에 도착하면 친정 부모님의 상황을 이야기하려 했었죠. 하지만 인터넷상에서 친정 부모님의 음식점에 대한 나쁜 글이 돌기 시작하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남편이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 같았습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장인과 장모님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며 본인도 가족인데 진작에 이야기해야 했는데 왜 큰 소리로 안 아프다고 하는지 그러면서 괜찮냐고 오히려 제가 더 놀라겠지만 옆에서 달래주셔서 고마웠어요. 다시 일어나서 시작해야 한다고 해주셨죠. 남편이 이렇게까지 곁에서 위로하고 걱정해주는데 참고 있던 눈물이 펑펑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울었던 것 같아요. 남편도 옆에서 달래주시다 보니 눈물을 멈추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 이야기를 시작했더군요. 여보, 집에 오면서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우리가 함께 노력한 것에 대한 보람을 느낄 거야. 정말 괜찮겠죠. 그럼 내가 사위인들의 장인과 장모님이 램 오른쪽 할 수 있는 건 업지부터 가게까지 모조리 다 팔아서 빚 갚고 계신 걸 넣으며 소음 지금 남아있는 게 없어서 부모님 앞에서는 너무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우리가 현명하게 잘 해결하면 돼. 집이랑 가게를 팔았으면 장애인 전문의가 다 가실 곳이 없을 텐데 지금 어디 계시죠? 이설하신 고요. 일단 어제 집에 있는 짐들은 바깥으로 빼서 주변 지인 집에 잠시 맡기셨답니다. 큰 짐들은 중고로 팔아 넘기셨고 그래도 다행히 가게는 이번 달까지만 비워주면 된다고 하셔서 안에 있는 쪽방에서 지내고 있어요. 가게 안쪽 방에서 이분이 지내시기엔 너무 좁을 텐데 아내가 모아둔 돈으로 월세 집이라도 구해드리자. 그리고 우리 집도 팔면 사촌장인과 장모님에게 빚 갚는데 보탬이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집까지 팔아버린다는 얘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지만 길거리에 앉아 있을 순 없어요. 그래도 우리는 젊으니까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집 문제는 분명 해결책이 있을 테니 걱정 마세요. 조언이 필요하면 우리 엄마 집에 가서 상의하면 되겠죠. 어차피 당신 엄마라면 좋은데 당연히 받아주실 거라고 봐요. 정말 고맙다, 여보. 결국 저희는 친정부모님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겠어요. 살았던 집을 팔게 되어서 전세집이라도 구하려고 했었는데 이미 가진 돈을 다 사용해 친정 부모님의 빚을 갚는 데 도움을 주게 되면서 자산도 바닥이 나가 전세집을 구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았어요. 그래서 결국 시어머니께 상황을 말씀드리고 시댁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께서 나를 좋아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있었지만 살았던 집을 정리하러 올 때 없어서 시댁에 들어갔더니 생각지도 못한 지옥의 문이 열리게 되어 시어머니가 이전과는 다르게 거의 못 살게 굴기 시작했어요. 친정집에서 사업이 잘 되어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때는 그렇게 잘 대해주던 시어머니가요. 집안이 망해서 시댁으로 들어가니 180도 돌변한 것 같아요.
악마보다 더 악마처럼 변했어요. 제가 시댁에 들어간 후부터 시어머니는 말투나 행동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다정하게 이름도 불러주시고 귀한 며느리라고 하시더니 친정이 많이 제 이름 한 번에 제대로 불러주시지 않거나 너로 지칭해서 부르시더군요. 심지어 쌍둥이를 그렇게 좋아하시던 시어머니가 시댁에 들어가니 본체만체 하셨어요. 어느 날은 식구들 저녁 식사를 차리고 있었어요. 저녁 메뉴로 빙법을 할까 해서 여러 가지 나물을 무치고 계란 후라이까지 예쁘게 삶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밥이 다 되었을 때 부엌에 들어오시자마자 큰 한숨을 쉬셨어요. 어이없게 친구가 돈이 없다 말해도 남편 밖에서 고생해서 동을 부르신데 풀떼기만 먹고 싶냐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힘들게 얻어먹지 못하는 시금치와 같은 식물은 못 먹으시겠다며 A씨가 보실 때 이런 것을 먹지 못한다면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시험이 쭈르르 죽고 급히 굶어 죽이겠다는데 이것이 밥이라고 말씀하셨죠. 아, 어머니, 죄송합니다. 냉장고에 어떻게든 된다고 생각했는데 만든 간단한 비빔밥은 내일부터 저녁을 제대로 차리겠다니까 이번 한 번만 비빔밥이 되어도 괜찮겠습니까? 아, 냉장고에 요리 재료가 없으면 장을 봐서 준비해야 한다고. 너, 이때까지 어떠한 아들을 이렇게 키우며 살았었냐? 그렇지 않으면 멸치처럼 말을 말라고 하셨습니다. 고기 반찬은 꼭 있어야 하는데 아픈 통증이 있어서 그만두었어요. 우리 아들은 잘못된 여자를 만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내의 어머니는 평소에 고기도 잘 해주시고 먹이시기에 내일은 남편과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불고기를 해드릴게요. 죄송해요. 이미 차린 음식을 버리려니 마음이 아프고 배도 고프니 빨리 밥을 담아드릴게요. 어머니께서는 시댁의 말씀에 너무 당황스럽고 서러우시지만 일단 시댁에 가보고 사정을 알아보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아 참고 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비빔밥에 넣는 시금치를 좋아하신다고 하셨지만 원래 갈빗대도 치솟은 정도로 소프트실 정도로 치아가 정말 튼튼하시다는 걸 아시죠? 우리 집에서는 저희 친정이 망하기 전까지 소고기, 갈비탕 등을 드실 수 없다는 음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이 기가바이트 없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당분간 시어머니 비를 잘 맞춰 드리기로 했어요. 먼저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대로 밥을 식구들에게 나눠주고 식탁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밥을 퍼서 가져다 놓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으로 내려놓은 제 밥을 손가락으로 가리키시며 이게 제 밥이냐고 하시더군요. 뭐가 잘못되었는지 생각했지만 일단 맞다고 말씀드렸어요. 저희 대접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는 밥을 쓸 가지고 압력 밥솥 앞으로 가셨는데 멀쩡한 밥을 다 덜어내고 밑에 눌러 겉은 탄 밥을 싹싹 긁어내셨어요. 고담시 더군요. 제가 따로 살았을 때는 전기밥솥을 사용해서 밥을 잘 했던데 압력밥솥으로는 익숙치 않아서 그날따라 밥이 삭는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어떻게 하신 건지 궁금해졌었어요. 저를 괴롭히신 적도 있었죠. 어머니, 왜 그러세요? 하고 물었더니 아, 너는 멀쩡한 밥을 먹을 자격이 없다. 원래 집 망한 자는 이런 맛난 밥 하나에도 감사함을 느끼며 먹어야 하는 거야. 어차피 오늘 메뉴는 비빔밥이라고 하는데 하면서도 아이고, 주장 놈이 맛은 나쁘지 않아. 이걸 먹어라 했거든요. 시어머니의 돌발 행동에 놀라지만 친정의 모든 것을 끝까지 도와주었습니다. 남편을 괜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어머니에게 반항한 적 없이 주시는 밥그릇을 받아 식탁에 올려놓은 후 밖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있던 남편에게 밥을 먹으라고 했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배가 너무 고프다며 정신없이 식사를 하더군요. 저도 일단 아무렇지 않은 듯이 판누룽지에 고추장을 넣고 밥을 비벼보았는데 밑에 눌러있는 탄누름 때문에 제대로 섞이지 않았어요. 그래도 남편이 눈치채면 미안해할 것이 뻔하고 저도 눈 씹어먹는 형편이라 아무렇지 않은 척 식사를 했어요. 식구들이 모두 식사를 마치는 동안 설거지를 하는 도중 시댁이 들어와 조금 남았는데 힘들고 서러워서였어요. 눈물이 나왔어요.
그래도 시어머니의 마음이 풀리면 점점 나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며칠이 지난 후 아이들을 재우고 난 후 겨우 잠이 들더니 시어머니가 새벽 일찍 깨우시곤 하셨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장 보러 가야 한다고 해서 저를 깨우고 제게 따라 오라고 하신 거예요. 혹시 아이들이 깰까봐 걱정도 되었지만 남편이 옆에서 자고 있으니 괜찮을 것 같아서 일단 시어머니를 따라 나갔죠. 그런데 시어머니가 평소에 보는 것과는 다르게 딸에게 비해 3배 이상으로 음식 재료를 많이 사오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지 궁금했지만 알고 보니 그날에 우리와 남편이 몰래 친척분들을 집에 초대하셨다고 합니다. 하더군요. 며느리가 집에 들어와 살고 있는데 친척들에게 제대로 대접 한번 해야겠다며 갑자기 당일 손님 초대 통보를 받아 황당했다. 어머니, 그럼 오늘 집에 친척분들이 오신다는 거예요? 몇 명이나 오시는데요? 가까이 살고 계시는 둘째, 이모 식구분들이 오시는 건가요? 그래서 오랜만에 연락해서 오라고 했더니 지방에 살고 있는 다른 친척댁까지 얼굴이나 보자며 온다고 하더라. 아마 다 모이면 20명 정도 될 것 같다. 20명이 여러분 많은 음식을 어머니랑 저희 둘이서 하는 거죠? 더 말기에 왜 나를 끼워 넣냐? 며느리가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내가 다 해야지. 어머니, 나는 빠는 음식을 할 자신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데 나는 아내의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1년에 제사 음식을 5번씩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했다. 그때 집에 친척들이 1~2명 모였는지 줄 아냐? 자그마치 집에 모이는 친척들이 30명이 남았어. 너도 괜히 못한다고 소리하지 말고 지금부터 부지런히 장보러 가서 임식해라. 아, 그리고 나는 자채랑 가입이 좋아하니까 그거 하고 남자들을 술 안주로 추워주는 책임을 너에게 부탁할 테니 그 2가지는 무조건 해라. 알았어? 어에 말씀하신 대로 결국 전에 20인분의 음식을 준비해야 했어요. 그리고 손이 많이 가는 사업체에 가입하고 술 안주로 드실 추어탕까지 빼놓지 않고 해야 했어요. 20명분의 음식을 준비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특히 그 중에서도 추어탕은 정말 힘들었죠. 시어머니는 함께 장을 보러 가서 손질된 것이 아닌 살아있는 미꾸라지를 구매하셨고 집에 도착한 후 손은 남편을 출근시키고 혼자서 끙끙대며 만져본 적도 없는 미꾸라지를 손질하고 추어탕을 끓였어요. 그렇게 저는 하루 종일 저녁이 될 때까지 음식 준비에만 매달렸죠. 어느덧 약속된 시간이 되자 친척분들이 집으로 찾아왔어요. 퇴근한 남편도 미리 이야기를 듣지 않은 채로 와서 지루하지 않았겠죠. 못했던 것인지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는 것이 황당했지만 어른들이 다 계셨다 보니 도착하자마자 여기저기 인사하고 술 한 잔씩 깔아 드리니 정신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음식 만드느라 몸이 천근만근했어도 오랜 시간을 들여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었으니 시어머니도 칭찬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친척분들이 있는 곳에서 힘들게 끓여낸 추어탕에 소금을 너무 많이 넣었는지 너무 자고 자체가 윤기 나지 않아 먹음직스럽게 보이지 않았다며 기분 좋은 한마디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친척분들도 며느리가 인정 못 받으려 하면 될까? 라며 한마디 하셨다. 시어머니께서 요리를 배우고 싶다고 한마디씩 건넸었어요. 누구보다 열심히 요리를 했는데 인정을 받지 못한 시어머니의 반응으로 무기력해지고 기분이 상쳤어요. 그래도 남편은 일찌감치 제 마음을 헤아리고 있던 것 같았는데요. 부모님들이 오신 날 퇴근한 뒤 남편이 제 눈치를 살피는 모습을 보았는데 그 순간 남편께서 친척분들이 집을 떠나는 등 집안일을 모두 정리한 뒤 제 어깨를 주물러 주면서 고생했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며 달래주셨어요. 마음속으로는 조만간 월세방을 얻어 나가려 했지만 남편의 한마디로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살던 집까지 팔아 친정집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이사했어요. 제 눈치를 살피는 남편을 보면서 시어머니가 악마 같은 행동을 해도 끝까지 버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시어머니에게 더 잘 대해주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노력을 전혀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속이 자꾸 쓰리며 복부 팽만감이 계속되어
일상생활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게 되었어요. 특히 체중도 과도하게 줄고 최근에는 식욕부진도 생겨 몸이 좋지 않았어요. 남편도 제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이 힘들어 보인다며 걱정을 했고 시간이 날 때라도 건강검진을 받아야겠다고 했어요. 그가 내게 말했다. 이야기도 하나같이 뜻밖이었다.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지 않다는 뜻이었는데 돈까지 써가며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돈을 투자하여 건강검진을 받게 되자 아마 시험 결과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런 예측이 틀리지 않았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아니라 시댁집에 들어가게 되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위장 문제와 같은 질환이 생겨 불편함을 겪는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짐작했었다. 그러나 불편함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으며 결국 남편의 충고대로 건강검진을 받아보았다. 그러나 의사 선생님은 건강검진 결과를 이야기하려면서 얼굴을 굳게 다져서 위암이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잘못 들은 것인가 싶어서 의사 선생님께 다시 한번 말씀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은 믿기지 않겠지만 암이 맞다고 말씀해 주셨죠. 40대를 눈앞에 두고 있긴 하지만 아직 젊은 나이인데 이렇게 생긴 미조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진일 수도 있고 결과를 믿을 수 없어서 다시 검사를 요청했죠. 그러나 의사 선생님은 판단하기 어려운 암도 아니며 건강검진을 받으면 내시경 시에 일부 조직을 떼어 정밀 검사까지 한다고 하셨어요.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다행히 또 다른 전문의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왜 잘한 분이지 않으시군요. 네네. 이기 정도인 상황에서 항암 치료만 열심히 받으면 완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나 암이라는 단어에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은지 말씀이 길게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의사님도 많은 암 환자를 보시는 분이셔서 제가 이런 상황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한참 동안 말없이 멍하니 앉아있던 제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며 알려주셨고 퍼지기 전에 빨리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셔서 계속해서 진료 예약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의사님 말씀대로 진료실을 나와서 예약을 하라는 통화를 병원 밖에서 할 수 있었어요. 암 진단을 받은 후에는 이상하게 목소리가 이렇게 되고 싶어진 것 같다고요. 어차피 위암 소식도 이야기를 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남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가 바로 연결되자마자 위암 판정을 받고 나왔다고 말했어요. 당연히 남편은 크게 놀라서 한동안 말을 이어가지 못한 상태였죠. 회사 선생님은 마음이 다소 안정되는데 한몫이 되고 치료만 제대로 받으면 괜찮을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조언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집과 시부모 사이까지 모든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생겼다는 생각에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전화기를 쥐고 울었어요. 남편은 제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묵묵히 내버려 두었고 어느 정도 진정이 된 것 같아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택시를 타고 집에 들어가서 쉬도록 하라고 했어요. 저도 일하는 사람을 붙잡고 계속 전화를 이어갈 수 없어서 알겠다고 하고 곧바로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내 마음을 모르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집에 CM이 있는데 며느리가 왜 그렇게 밖을 돌아다니는 것이 정상적인 일이냐고 소리를 질러시더군요. 저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괜히 시어머니가 부딪히길 원치 않아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으로 가기 전에 얼른 방에 들어가서 쉬고 싶었어요. 그래서 잠시 밖에서 다녀왔다며 죄송하다고 하고 말했어요. 그러더니 제가 아프게 보였던 것 같았는지 시어머니께서는 왠지 더 이상 뭘 하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몇 시간 뒤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하원시키는 도중에 남편도 제가 걱정되는 것 같아서 퇴근 후 곧바로 집으로 왔어요. 옷을 갈아입으면서 남편께서 시어머니를 위한 판정 수식을 말씀하셨고 시어머니께서 물으셨어요. 아직 말씀드리지 못했다고 했더니 본인이 직접 말씀드릴 테니 샤머니 방으로 함께 가자고 했죠. 시어머니 바늘에 대해 걱정은 했지만 결국 한 집에 살고 있는 사인이 알려주어야 하는 일이니 별말 없이 따라갔어요. 남편은 무표정하게 시어머니께 위암 소식을 알렸고요. 시어머니는 많이 놀라신 것 같아 보였다.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차가워졌고
한동안 아무 말도 꺼내지 못했어요. 그러다 시어머니가 남편은 가만히 있다고 하며 나에게 직접 대답을 요구하며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예, 네가 한번 대답해봐라. 위안 판정 받은 게 정말이냐? 나 골탕 먹이려고 괜히 없는 발전한 게 아니야. 내 어머 사오늘 병원에서 위안 판정을 받고 왔어요. 얘기할게요. 그래, 그럼 얼마나 살 수 있다고 하더라? 엄마, 무슨 말이 그렇게 얼마나 살 수 있는 해 질문이게 없어? 왜 내가 와서 치료받고 다시 건강해져서 오래 살아야지. 쌍둥이들도 있는데. 사람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암이 무섭거나 환절기에 감기가 오나. 아무리 이기라고 하지만 항암 치료를 받아도 소득 없는 사람은 널리 있습니다. 널렸다 하는데 아마 내게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말로만 하다 보면 순식간에 호라비가 되는 거야. 그 애가 없으면 쌍둥이까지 싸질러 놓고 네 인생은 어떻게 할 거야? 고라비가 왜 호라비에 대해 얘기하는지 정민이 아직 죽을 빈을 받아도 시기는 일부 아니라고. 병원에서도 치료를 잘 받으면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소리를 하지 마세요.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에 화가 났는지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고 그의 손을 잡고 방을 나갔어요. 매번 제 편을 서서 닥친 일을 말해줘서 고마웠지만 언제나 이해하며 봐주면 좋겠다. 착한 남편이 해결해주는 일들을 보면서 괜히 못된 병에 걸린 것 같은 체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힘들게 했다는 생각이 들어 미안했어요. 방에서 방전히 소란과 이혼하라고 소리치는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고 남편은 큰 한숨을 쉬며 오히려 제가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가 노발대발하며 할머님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혹시나 큰 싸움이 벌어질까 하는 생각에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그날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암에 걸린 것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남편이 있으나 없으나 신경 쓰지 않고 하루 종일 제를 구박하셨어요. 쌍둥이들을 밥을 먹이고 있는데 괜히요. 애들한테 안 좋은 기운을 전이시키면 안 된다고 직접 먹이는 교육을 시킬 거라고 말씀하셨고 빨래를 할 때에도 가족들을 엄마 세탁기에 돌리고 제 웃음 따로 손빨래를 하도록 했죠. 몸도 안 좋은데 반항할 힘이 없어서 시어머니의 성화를 이기지 못하고 밖에 있는 수도에 손빨래를 하게 되었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남편 얼굴을 보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조화당장이라며 소란을 피웠죠. 그러나 남편은 눈 한 번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후에 나를 무시하며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했죠. 그래서 항암 치료를 받은 후에 몸이 힘이 다 빠진 채로 남편과 함께 집에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집에 발을 들이자마자 취직해야 했습니다. 원일 앞에 큰 가방 하나가 튀었다. 지더라는 것은 있다는 뜻이라고요. 그러자 전에 물어볼 기운조차 없었고 시어머니는 화가 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처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금방 누군가가 화를 내겠구나 생각하며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황당해하며 질문을 했어요. 어째서 저 먼지 알모란 가방을 던졌어? 라고요. 말귀를 남편이 듣자 나는 취업을 원하는 이면이 있었고 저에게 당장 남편과 이혼을 하고 짐을 챙겨나가라며 소리쳤어요. 가방이 제 앞에 튀어나올 때부터 어느 정도 예상은 했기에 시어머니의 일동행동이 놀라운 일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어이가 없었는지 허수매시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시어머니에게 자꾸 이런 행동을 하면 매달 드리고 있는 생활비와 용돈을 모조리 끊어버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식구들을 데리고 가서 숨어 살겠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시어머니는 약간 움찔했던 곳인지 흉이 마당에 던져진 가방을 주워서 침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남편의 말에 겁이 났던 곳인지 시어머니는 더 회장 저를 괴롭히지 않고 잘 대해주시더군요. 본인의 의지가 아닐 테고 남편이 강하게 나간 탓에 태도가 변화가 생긴 것일 텐데 그래도 숨통이 트인 덕분에 시댁 생활을 할 수 있었지요. 한 번에 식구들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내일 항암 치료를 받을 거라고 했어요. 아니야. 그 남편 때문에 같이 못 가줘서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그런데 옆에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시어머니가 내가 같이 가 주마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토끼는 해라고 시어머니를 쳐다봤다더니 네 남편이 못 간다는데 어쩌냐. 나라도 따라가야지 하시더군요. 갑작스러운 시험은 일체 안에 놀라기는 했지만 남편도 보호받지 못하는 게 걱정돼 함께 가기로 했지요. 그렇게 병원에 도착해서 항암 주사를 맞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평소와는 달리 아주 다정한 모습으로 재충격을 주셨어요. 아, 정민아, 너 필요한 거 없냐? 주사 맞고 있으니 움직이기 힘들어. 테니까 뭐 물이라도 사올까요? 괜찮아요. 점심시간도 다 됐는데 어머니의 이세가 카드를 드셨으니까 어디 가셔서 점심이라도 드시고 오세요. 이거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아, 나는 됐다고 이루는데 혼자 무슨 재미로 밥을 먹고 왔어요.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같이 먹을래요. 봐요. 어머니 배고프실 텐데요. 아니면 지하에 빵가게가 있던데 거기 가셔서 6시간 하시고 오세요. 안 그러지 말고 이 치료가 끝나면 어딘가 가자. 어디 가실 거예요? 저는 항암 치료가 끝나면 몸이 힘들어서 그런지 자꾸 졸리고 어지러운데요. 아, 쌍둥이도 있는데 빨리 나아가야 할 거 아니야. 내가 친구들에게 물어서 암치료로 유명한 곳을 찾아냈다. 어머니, 여기도 암치료로 유명한 병원이에요. 잊지 말아야 할 건 암이 퍼져버리면 치료가 더욱 복잡해지고 어려워져요. 암이 아니라고 산에 있는 무슨 절이라고 하더라고 하죠. 정말로 암 치료를 유명한 곳인지는 확신할 수 없겠지만 비춰보면서 안 되겠냐. 벌써 나는 항암 치료를 받은 후 고된 몸을 이끌고 시어머니를 따라 나섰어요. 자꾸 어지럽고 졸음이 오며 어려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고 싶어 하여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갔어요. 어딘가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더 이상 택시가 올라갈 수 없어서 입구에서 내리고 걸어가자고 하셨어요. 그래도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1시간 정도만 걸으면 된다고 하셔서 초조하게 산행했습니다. 그러나 올라가 보니 제대로 된 길이 아닌 야산이었어요. 그래도 가파르지 않아서 그나마 안심했지만 오히려 이런 산에서 숨쉬기 힘들어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종종 집 뒷산을 다녔다고 하더라며 힘들지도 않다고 계속해서 올라가라고 했어요. 그러나 저는 아플 것 같아서 남편과 종종 산행을 다녔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한 20분 정도 시어머니를 따라 겨우 따라갔습니다. 올라가는 중에 누가 시료고 만들어 놓았는지 작은 정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에 잠시 말 쉬고 가자고 했어요. 원인은 이 정도면 동선인데 뭐가 힘드냐 면서 투덜하시더니 결국 제 뜻에 따라 잠시 쉬었다 가자고 하셨어요. 몸이 천근만근해서 잠시 누워 쉬어야지 했었는데 깜빡 잠이 들었나 봐요. 눈을 떠보니 고탑은 질 것 같이 어둡고 시어머니는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급한 마음에 전화를 또 해봐야지 싶어 휴대폰을 찾았죠. 그런데 가방에 던진 핸드폰과 카드가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휴대폰은 몰라도 평소 카드는 잃어버릴까봐 안쪽 주머니에 넣어둔 것을 실수로 잃었는데 아무래도 그것이 시험만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안쪽 주머니는 잘 보이지 않는 곳이라 모르는 사람이 굳이 빼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죠.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을 때 좀 독실하게 입어라고 하셨고 그래서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카드를 꺼내 들었다가 그때 보고 가져갔던 것 같아서요. 그래서 순진하게 시문이가 이곳에 데려와서 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저음쯤이 되니 조금 어두워져서 이제 내려가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작정 아래로 내려갔더니 다행히 산초입에 가까운 곳에였고 한숨 자고 일어나니 체력이 회복된 것인지 아니면 긴급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금방 차들이 보이는 곳까지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있었죠. 일단 누구에게라도 열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차를 세우려고 했어요. 다들 모르는 채로 계속 지나가는데
어떤 여성분이 감사하게도 제가 있는 곳에 차를 세워주셨어요. 그러자 그녀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말 죄송한 마음을 품고 있는데 전화를 한 통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러자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주셨어요. 시간을 보니 남편이 퇴근하기 전이라 생각되어 친정 엄마에게 울면서 전화했어요. 시어머니가 이곳의 주소를 모르는데 데리러 와 달라 하면서 다행히 착한 여성분이 위치를 알고 있었어요. 전화를 받았을 때 말씀을 해주시고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같이 기다려 주시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여성분의 차에 타서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약 1시간이 지난 후 퇴근한 남편과 친정 부모님이 제게 데리러 오셨죠. 부모님과 남편의 얼굴을 보자마자 서로가 폭발하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남편도 저를 안아주면서 엄마가 그런 일을 벌일 줄을 상상도 못했다며 미안하다고 눈물을 흘리더군요. 어느 정도 진정된 후 저는 도와주신 여성분께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렸고 남편의 차를 타고 친정 부모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다행히 친정 엄마는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아프면 왜 이런 몹쓸 짓을 하냐며 난리를 치셔도 코가 깨지는 일은 없었죠. 남편은 죄송하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가만히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계시던 신종 아빠가 남편에게 이런 일을 하더라고 해요. 자네, 공무원 그만두고 식당을 차리자. 너의 장인어른,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공무원을 그만두라는 말 아니에요. 지금은 이 상황이 잘못되어 식당이 망했지만 너는 한때 계엄 매출 80억을 벌었던 사람이야. 내가 자네에게 가지고 있는 비밀 날씨 필요는 모두 전세 주겠네. 그러니 공무원을 그만두고 식당에 한번 관심을 가져봐. 장인어른, 아무리 그래도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업인데 쉽게 관이기가 이렇게 보내지 않을 거야. 하긴 너는 공무원이자 한도구인 나와 식당에 있는 자리를 던지거나 우리 딸과 이혼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 딸을 야산에 버린 삶 도저히 못 보내겠네요. 남편은 한동안 고민을 하더니 굳은 결심을 하고 친정 아빠의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시어머니 집에서 나와 연애를 끊었어요. 이야기를 듣니 시어머니는 식당 사업에 성공을 걸고 남편의 말에 동의하면서 당신이 엄마를 떠나고 식당을 성공시키면 내 손에 장해진다고 말했다던데요. 그러나 남편은 친정아빠에게 모든 비밀 레시피를 전수받았고 3년 만에 식당의 매출을 50억 이상으로 늘렸어요. 그 후 많은 방송에도 나와 맛집으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알려지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성공을 거둘 수 있었어요. 남편은 장인님 덕분에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고 말했죠. 부모님 앞에서도 서포터리를 전달했고 친정 부모님과 함께한 남편 덕분에 정말 걱정을 덜어낼 수 있었다고 감사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친정 부모님에게 전수해준 비결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다며 모든 유산을 받은 세미나를 감사하게 생각했다고 했더군요. 그러나 기쁨도 잠시,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우리 가게를 찾으셨어요. 물어보니 TV 방송을 보고 오셨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와 남편의 손을 잡으며 이제 성공했으니까 부모인 본인에게 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효도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소리를 하셨다. 어이가 없었다. 저를 야사를 버리고 남편에게 악담을 할 때는 언제였겠냐. 이제 와서 효도를 바라지 않을 거예요. 양심도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우리 부모 자식 간에 끝내는 거 아니었나고. 본인이 모르는 사람에게 효도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단장 나가라며 가더군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개거품을 물고 바닥에 떨어뜨렸던 애친정부 망했다고 본인에게 달라붙을 때는 언제였겠느냐. 이제 와서 모른 척을 하느냐고. 성공했으니 돈을 내놓으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이 시어머니를 억지로 일으켜 세워 밖으로 내쫓아버렸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돈을 줄 때까지 매일 같이 찾아올 테니 기대하라고 했었습니다. 설마 했었는데 정말로 시어머니는 매일같이 가게에 와서 빌붙기를 시작했어요. 자꾸 장사를 방해하고 휴식 시간에는 가게 안으로 들어와서 행패를 부리니
남편도 참다가 함께 나가게 될 것이며 다시 한 번만 오면 경찰을 부를 테니 나가라고 소리를 지었습니다. 그제서야 시어머니는 남편과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전에는 자신이 잘못했다며 저희 두 사람이 집을 나간 이후에 용돈까지 끊어버려서 먹고 살기가 힘들다며 한 번만 도와달라고 뇌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함께 있는 그러한 시어머니에게는 한 번 더 나타나면 진짜로 경찰에 신고할 것이니 오지 말라고 알렸습니다. 하면서 가차없이 쫓아내다 결국 시어머니는 우리 주머니에서 돈을 받아낼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었는지 이후로는 정말로 돈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사라지자 다시 평화가 찾아왔고 여전히 가게는 장사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쌍둥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제가 얼마 전 위암 완치 판정을 받아 재발을 막기 위해 약을 복용하며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은 최근에 다른 지역에 2호점을 오픈하여 두 번째 삶을 시작하려고 노력 중이며 열심히 돈을 벌여서 남편에게 진심을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자신이 했던 잘못을 후회하고 있을 텐데요. 반성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연히 다시 찾아오지도 않겠지만 언니가 저희 눈앞에 평생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 긴 글 외에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를 툭 이었습니까?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